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의 후유증을 털고 전국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인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 등 당청의 빅3를 모두 충청권 인사가 맡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충청대망론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5.18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처가 야권이 요구해온 재창 또 기념곡 지정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는데요. 3당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 봅니다. 논평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좀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좀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5월 18일 당일날 어떻게 이 정권이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13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이 얼마나 좋은 합의를 했고 협치와 소통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께서 그 약속의 종이를 찢어버리는 거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찢어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제 청와대 회동에서 있었던 공감, 협치의 공감대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김 원장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얘기했던 협치의 방향에 대한 일정한 가늠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3일 날 이제 3당 원내대표단들이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가급적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저는 호의적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한 소리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상당히 뭔가 그래도 기대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지만 뭔가 협치의 출발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가름자가 되는 것이 이제 5.18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이틀 남았죠. 당시로서는 5일 남은 시점인 거였었죠. 13일이었으니까 이틀 남았는데 이걸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기념곡 시점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창 정도는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내용이 국민 분열 문제를 감안한 대안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만 한 소리가 되겠고 뭔가 적극적인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양자택일이었었는데 오늘 일찍이 이제 아마 그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사적으로 먼저 이제 아쉽게 됐다고 이제 통보를 했나 봐요. 그런 점인데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야당으로서도 구체적인 뭔가 합의는 보지 않았지만 그나마 조금 이게 시발점이 될 걸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잘라버린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진석 여당의 원내대표도 이틀이 남아있으니까 재고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 그 당시 얘기할 때 사실은 재검토 쪽에 더 방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좀 국론 분열 쪽에 좀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은요, 대통령께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합의는 물론 뭐 큰 폭 넓은 의미의 합의는 합의죠.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정치권의 이 문제라고 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실무부처가 보훈처 아닙니까? 보훈처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것이 재창이 불가하다. 또 기념곡 지정이 불가하다. 합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러저러한 근거가 그것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를 따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야당에서 말이죠. 야권에서 자 우리가 이걸 이 재창으로 해달라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 그랬으니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논의가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치권이 하면 결국 국론 분열밖에 안 나와요. 정진석 원내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새누리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보훈처가 제시한 원인이 논리적으로 볼 때 혹은 국가의 법적으로나 혹은 그 의전이 이러한 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그 보훈처의 의견이 이건 부당하다. 그러니 재고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맞는 거죠.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죠. 보훈처가 이제 재창을 불허한 이유가 재창 관리에 어긋난다. 또 절충형이다.
보훈단체가 반발해서 국론 분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수긍 가는 부분이 수긍 가는 부분이 있죠. 예를 네. 들면 기념곡 지정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기념곡 지정은 애국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가도 아닌데 지금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 지정에 대한민국 기념곡 지정에 제1호로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서를 애국가 먼저 제정을 하자라고 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논의를 풀어나간다든가, 또, 자, 지금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지금까지 보면 예컨대 다른 모든 4.19, 3.1절의 노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것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명칭을 바꿔가지고 다른 명칭으로 해가지고 그럼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한다든가, 예.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행돼야 된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걸 화합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지, 이런저런 근거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얘기를 무조건 들어달라고 한다면 어느 이익단체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다 그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런 논의를 할 때 논의의 방식이 잘못됐다. 대통령의 말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서 근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라갑니까? 대통령이 무소 부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따져서 법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가 검토해서 할 일이지 이걸 감정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아니다. 네, 홍 교수께서 지적하신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기념곡 또는 재창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불쑥 제기한 것이 아니라 보훈처에서 전에 이것을 금지시키고 사실상은 새로운 기념곡을 공모하는 상황이 있었었고, 또 한때에는 이걸 대신해서 방아타령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려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취소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걸 대상으로 기념곡으로 해달라라고 이제 결의안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답변이 없으니까 보훈처에 요구를 하니까 보훈처에서는 이미 그런 관련을 상부에 보고했으니까 보훈처에 손을 넘어갔다 했으니까 나머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게 아니겠느냐라는 정도였고요. 저는 그 또 하나 이제 국론 분열을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한쪽에 그동안에 갑자기 보훈처장 박승춘 박승춘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 또 하나의 국론 분열의 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주관하는 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깊이 다시 한번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기념곡이라는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충분히 여지가 있지만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오면서 노래해왔던 것을 재창해왔던 것을 어느 순간에 문제를 제기할 때 다른 것에 비추어서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김일성 찬양가라느니 과거에 빨갱이 운동에서 불렸다는 것이니 이런 것으로 또 사실과 다른 논의가 되면서 뭔가 이게 정북 논란 속에서 같이 몰아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대체 논의까지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불쑥 제기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쑥 제기한 거 아니죠.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그 재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창을 할 때 그것이 국가적 관례나 규칙에 비추어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창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이 재창을 하는 것은 그 애국가하고요, 또 3.1절의 노래 혹은 4.19 혁명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날짜가 들어가고 그것이 그 명칭이 그대로 들어간 것만 지금 재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쪽의 분야가 잘 모르는데 다만 그 보도 내용 그 보훈처의 그 논리를 보니까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쪽에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불합리하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재창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가 논의도 하고 설득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그 보훈처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지금 이유를 들어서 논거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합창으로 그냥 그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합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5.18 기념 관련 단체들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합창은 왜 안 하려고 하고 꼭 재창이라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고 정말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국론을 통일시키는데 재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 같다면 반드시 애국가 재창하고 그리고 나서 합창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모든 논의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을 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지금 한다는 시간이 말이에요.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틀밖에 안 그렇다면 남았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번부터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국론을 합쳐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행하면 되는 그러면 것이지. 또 광주에서 행사가 네, 두 글쎄요. 개가 열리는 뭐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이제 결국은 종국적인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통합된 그런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필요하다면 이틀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애국가 다음에 합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나왔다면 혹시 더 논의의 여지가 국론 통합의 가능성을 이끌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게 배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가 이게 무슨 뭐 김일성 찬양의 노래는 이런 식으로 나온 데다가 직후에는 합창도 아니고요. 아예 연주만 하고 지나가는 방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행사도 따로 됐고. 지금 그랬다가 이제 김일성 국회에서 이제 찬양의 이렇게 노래. 이제 잠깐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타협을 해서 정리를 했다가 예컨대 보십시오. 지난해 경우에는 합창의 방식을 했지만은 김무성 대표에 따라서 제청을 했던 이런 방식을 지속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노래 자체도 뭐 성격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협치를 얘기한 마당이었었고요. 가장 구체적으로 가셔야 될 수 있는 사안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른 공식적인 기념곡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조금 뭔가 이것을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 가장 구체적으로 근접했다고 얘기했던 사안이 이것이었는데 네.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아쉽다. 결론을 나버리니까 좀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이것 자체도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의미가 갖는 것이 모처럼 만에 3당 청와대와의 어떤 그런 협치 가능성을 본 시점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20대 원구성도 있고 또 뭐 협치의 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제 별도 노래 자체의 성격도 의미가 있지만 협치가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지난번에 청와대 쪽에서 발표한 6개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합의 뭐 내용. 긴급 현안, 경제 현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야 정가 협의하는 것도 있었고 나머지 또 이제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제 거의 분기별로 같이 만나기로 했던 부분도 정례회동. 있었고. 예. 그런 것 등을 했을 때 나머지 가능성을 두는 것이고 과연 구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야당이 새로운 쟁점으로 내걸었던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에 대통령 이전 입장과 똑같은 입장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뒀었는데요. 다만 그날 13일 날 회동에서는 대통령의 말투라든가 참석자들의 받아들이는 투가 예전하게 다루고 있는 뭔가 이렇게 누그러진, 수용 가능성이 예.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대신 이제 내용 자체만 예전처럼 맞다면은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서로가 뭔가 새로운 걸 끌어내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저렇게 이제 가능성 있는 쪽으로 이제 협치 출발이다. 여야당 원내총무단이 모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된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더구나 어제 있었던 인사 문제도 네. 뭔가가 새로운 가능성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그런 인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초기에는 부정적인 진단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기대에 비해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아울러서 홍 교수님도 어제 청와대 인적 개편까지 아울러 좀 이렇게 들어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은 협치가 아니면 어떠한 일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적어도 협치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보다 더 생산적으로 국민을 위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고요.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 이번 선거에 명백한 여러 가지 패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청와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책임지는 모습이 있었어야죠. 그것이 책임진 정치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병기 실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사실은 이제 자리만 양정부는 자리만 바꾸고 두 명이 그리고 교체됐죠. 이제 강석훈 의원은 이제 경제수석으로 들어간 이런 것인데 그 모습만 보면 그다지 우리가 과연 앞으로 이 박근혜 정부가 협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하지요. 다만 사람이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이 협치가 아니라면 지금 뭔가 이 생산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없는 게 지금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을 만들어낸 사람들, 경제 브레인들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우리가 예상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렇게 밀고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 합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또 대통령이 뭐 불통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협치의 중요한 부분이고 진전된 모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협치의 사실 구체적인 의미는 대통령의 생각에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상대 쪽 야당의 입장을 한번 받아주는 것.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서구의 협치 양식이라는 것이 상대 당의 좀 입장이 다른 사람을 통치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해 드렸던 바고요. 이번 인사 개편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에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했을 때 총선 결과에 따른 인적 쇄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당장 세 사람이 교체가 되긴 했지만은 사실상 이병기 실장에서 다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언론 보도들을 보면 오히려 이병기 실장이 그동안 역할하다가 한계 속에서 그만두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강석훈 의원 지금 이제 이번 20대 총선에 낙천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번 인사 개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 양식이라든가 새로운 뭔가 모습을 보이는 인사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네. 혹시 저 몇 명은 최소한 이제 조만간 저는 내각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개각이 있을 것이다. 개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그냥 떼우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뭔가 대통령의 변화에 의지를 담는 쪽으로 갈지 이것은 지켜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여야 저 원내대표하고 정치기 의장들이 뭐 자주 4번 분기에 한번 만난다, 그 다음에 안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브리핑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20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상임위를 신청을 하는데 뭐 국토교통위원회, 뭐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뭐 이런 데는 뭐 엄청나게 인기 그걸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53명인가가 국토위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위원회는 단 3명인가 지원했다면서요? 이 뭡니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그래 자기 재선이나 혹은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거기에는 들어가기 싫다 그러고 나가면서 그래 안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브리핑 해달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참 가소롭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발 덕분에 좀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만 하지 말고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의사결정하지 말고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정무장관 지난 회동에서 정무장관직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 또 하마평까지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 신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되게 되는 쪽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굳이 그 원내대표단과의 만남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당정 정도 협의해서 충분히 조직 개편의 가능성을 얘기했고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꺼낼 정도 사안이 아니었나라고 보고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 이제 대통령이 총선 전에 3사람의 청와대 정부 특보를 임명했지 않습니까? 3명이나 현직 국회의원들 두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나왔었는데 차라리 정확하게 정무장관을 둬가지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안정성까지 갖추면서 대신 이제 정무장관에 따른 이제 당청관의 저런 안정성 문제보다는 당과 청와대가 정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9개월 정도, 1년 9개월 정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고 당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 여론에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박근혜 정부 임기가 이제 채 2년이 안 남은 시점이 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서로 방향을 같이 잘 잡아가지고 간다면은 정무적인 감각도 살아나고 가겠지만은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면은 당청 관계는 좀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새누리당 비대위원회 출범 또 혁신위원장 출범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지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 않고 딴청 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답할 수 있는 게 우리 혁신의 출발입니다. 혁신안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모두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실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김용태 사실 김용태 의원 40대 삼선의 삼선 의원이죠. 예, 서울 지역에서 이제 참 삼선까지 하는 의원인데 사실 굉장히 비박 쪽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파고요. 비박 쪽의 의견을 그냥 그동안에 강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마도 이번에 혁신위원장은 결국은 인물 난 끝에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 김용태 의원한테 간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김용태 의원이 얼마나 힘을 받아서 혁신 작업을 완성해 갈 것인가, 이것이 뭐 대단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죠. 더군다나 지금 친박계가 사실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당내의 인사가 지금 뭐 당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하여간 당내 인사가 이것을 끌어나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그 정무장관 얘기 잠깐 나왔었죠. 정무장관 뭐 다 뭐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정무장관이 없어서 저희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무적인 소통이 잘 못 됐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정무장관직 신설해서 그걸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정무장관이 되든지 간에 그 정무장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또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직접 정무장관과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장관의 말이 곧 이건 대통령이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정무장관 뭐 신설해봐야 별 소용이 없겠죠. 뭐 정무장관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협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의지만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 협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협조를 받아들일 것은 꼭 이건 협조를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양보를 통해서도 그거를 얻어내려는 그런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무장관을 통해서 현실화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정무장관.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정무장관 뭐 들 수 있는 거고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청와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만둔 이병기 전 실장의 경우 오히려 정무장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활동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활동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역할을 좀 못 하지 않았었는지 뭐 그런 거죠. 지금 정무장관 이야기로 좀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네, 돌아갔죠.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놓고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을 놓고 이 구성이 이른바 비박계 일색으로 간 것 아니냐, 당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 정진석 지금 원내대표 또 비대위원장 겸하고 있죠. 뭔가 좀 그래도 분위기상으로는 변화한다는 분위기를 주려는데 좀 그런 효과는 노렸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효과를 노린다는 차원에서는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 임명한 것은 파격적인 이미지를 줘서 좀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김용태 의원은 본인의 상당히 당 전반적인 흐름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똑부러진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인터뷰하기도 좋아하고 그런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물론 혁신위원회가 이제 연구해가지고 무엇을 혁신하겠다 만들어내야겠지만, 그래도 큰 덩어리로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혁신해야 된다라는 방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지금 막연합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만약에 총선 전이라면은 이런 방향으로 갈 사람들 후보 공천해가지고 그 방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지금의 혁신 방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심판에 대한 뭔가 반성하면서 그 대안을 만든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특히 당청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것이 무슨 혁신위원장의 아이디어로 해결될 문제인가? 근본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당청 관계를 문제 중심한 이런 것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연 던져놓고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이렇게 본다면은 향후 이제 이런 문제가 새누리당의 지도부의 구성이라든가 역할,
또 이전에 책임론 관련해 가지고 혹시 추가로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평적 당청 관계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네, 오늘이 5월 16일이니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파격이라고 아까 40대 그 혁신위원장이 파격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 30대 초반이 한 적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이준석 위원장이 30대 초반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다만 좀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혁신의 이미지와 혁신을 정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연 혁신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당청 관계 수평적인 당청 관계요. 못하면 죽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이 못하면 죽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잘못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게 단순한 무슨 당청 관계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국민들의 평가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정권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그냥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매를 한번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지금 정신 차렸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요. 지금 혁신위원장 간단합니다. 그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네. 또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 버려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제가 늘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그 헌법의 정신인데 국회의원들은 정문으로 들어가고 주인은 국민은 뒷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서 무슨 이 혁신을 합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네. 정문은 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뒷문을 이용해라. 또 국회의원들 거기서 내리고요. 차는 다 내보내세요. 지금 이 국회 방문하는 이 주민들이요, 국민들이 된다. 예, 작은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의식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전부 다 불편하게 한강 둔치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그 앞에 가지고 딱 주차해 놓고서 차를 아주 그냥 삐까번쩍한 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그거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심부름꾼인가?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의 혁신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른바 친박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도 뭐 정진석 쿠데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쿠데타라고 하면 지금 이른바, 정신 못 차린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번 이 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청와대와 수평적이지 못한 그 관계, 당청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자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주적이 아니고 자꾸 그 따라가려고 한다면, 종속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홍 교수님 얘기한 대로 만약에 그런 방향이라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쇼하고 있는 거죠. 쇼하든 뭐하든 근데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로서는 그래도 친박 이미지가 강한 사람을 비대위원이든 뭐든 배치하기 어렵다. 그걸 감안해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나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는 지적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새누리당하고 다르게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임기 시작도 안 했단 말이죠. 4년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이제 김용태 새로운 혁신위원장처럼 뼛속까지 바꾸겠다라고까지 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4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들 속보로 좀 보여드리는데 친박계 초재선 비대위 혁신이 인선 반발 원점 제고 요청해달라. 지금 이게 바로 친박계에서 벌써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망하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혁신위원장 인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까지 간다면 이제 새누리당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야당발 그동안의 정계 개편 얘기가 주로 왔었는데 그렇죠. 여당발 정계 개편 얘기까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상황이 될 수 있는 저것도요. 거죠. 초재선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반발하면 안 되죠.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분 모셔주세요. 왜 이런 분이 아닙니까?
라고 대안을 놓고 얘기를 해야 그 지금 주장이 설득력 있게 가는데 예. 그리고 그 대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안 전혀 없이 지금 된 사람들이 보니까 친박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린 반발하겠다. 새누리당 문 닫아야지요. 저렇게 되면. 예. 대안이 없나,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새누리당 당청 관계도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당 내부에서도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뭐 네. 쇄신 혁신 이야기할 때요 여러 가지 뭐 부문에서 이야기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는 당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총선 전에는 일정하게 방향이 잡히고 그것을 가지고 긴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총선 이후에 이것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총선의 후유증 때문에 대개 이제 정당 체제, 정계가 재편되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워낙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제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체제가 강하고 아직은 여당이니까 그 관성 예. 속에서 이제 뭔가 혁신이라고 해보고 이제 다시 다돌리려고 하는데 과연 제가 그래서 혁신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보자면은 말은 그렇게 하면 갑갑하다. 그러나 또 한편 개별 의원들은 지금 홍 교수님 지적한 대로 정말 헌신적인 납작 엎드리면 필요하겠는데 본인들은 임기 4년 됐으니까 또 그냥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4년 임기 보장받았다고 그러셨죠? 4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지금 20년 넘었는데요. 2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4년 그거 오래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요. 예. 정말 지겹다고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4년이나 하고 있을 수가 근데 있으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비대위 혁신위 인선에 반발한다 그러면 정진석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 위원장까지 겸직하고 있는데 리더십까지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지금 저게 친박 초재선이 지금 반발한다는 네네네. 겁니까? 아니면은 초재선입니다. 초재선 친박계.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위에 반발한 건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인선을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비대위보다도 지금 네. 혁신위원장의 인선을 재검토해달라는 해달라. 요청인데요.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을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예. 했으니까. 근데 김용태 이 의원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에 비박계의 아주 대표적인 이 강성 발언을 네, 개별적인 해왔잖아요. 강성 예. 발언들을 그러니까, 해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용태 의원을 지금 선택한 것이 저게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육지책이다. 아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계속 여러 사람들 검토하고 아마 모르긴 모르되 내부에서 상당한 부분 외부 인사도 저 오퍼를 해가지고 모시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 그야말로 차선 내지는 차차선으로 지금 선택한 것인데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반대하고 싶다면 그럼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저 정도 인물이라면은 우리가 새누리당의 혁신의 이 마인드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되면 그렇지 않다면 파벌 싸움밖에 안 사실 되는 지금 겁니다. 친박계가 새누리당의 거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7일 날 지금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혁신위원장안이 부결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 시스템도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래도 원내대표는 뭐 그대로 가겠죠. 원내대표는 가겠는데 예. 당장은 사실상 그래서 혁신위원장이란 뭐 이른바 투트랙 해가지고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같지만은요. 예. 제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혁신할 게 지금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조만간 전대로 넘어가는 절차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과정이 정말로 뭔가 서로 입장이 달려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갈등의 과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홍 교수님 지적한 대로 당이 갈 때까지 가버리는 소멸호 상황으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당장 뾰족하게 무슨 혁신의 방향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내용이 아까 말했듯이 예. 민심이 반영됐다고 얘기하는 20대 총선의 결과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것이 같이 가려면 대통령과 더불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 혁신위원장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점에서는 4년 짧게 간다고 했었지만은 앞으로 그럴 혹시 제도 개편의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2년 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뭐 적어도 중간에 한 번씩은 뭐 지방선거는 뭐든 있기 그거는 이제 때문에 아마 오죽하면 그렇게 뭐 말씀하셨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혁신위와 비대위가 저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새누리당 원내에서 여론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거기에 그냥 모든 전권을 다 주자라고 하는 강한 그런 말하자면 쇄신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지금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스스로가 저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나도록 새누리당이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상당한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소재선 의원들이 저렇게 나오면 네. 그것이 대안 없이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비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네. 저런 진통이 새누리당이 거듭나기 위한 진통인지 네. 아니면 정말 와해하고 분열하기 위한 진통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저런 게 같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확실히 증명이 되는데 선거가 한참 남아가지고 걱정이. 알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